네,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란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세액 산출이라는 건 쉬운 말로 세금 계산해서 나온다. 그거의 출발점이다. 기초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뭐냐고.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중요하겠죠. 왜?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과세 표준이 중요할 겁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하게 되냐면 모든 세법이 다 똑같지만 과세 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과세 표준에다 곱하기 세율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나오는 금액이 이제 세금이 되겠죠. 그런데 부가세법에선 이 과세 표준이 뭐가 되냐면 지금 것처럼 공급 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공급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만 그렇습니다. 과세 표준이 뭐냐? 곧 공급 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세금 있죠? 요 금액 세율을 곱해서 나오겠죠. 이게 뭐가 됩니까? 부가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치면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 금액을 합치면 요 하단 쪽에 써 있지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용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공급 가액이란 말하고 공급 대가란 말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공급 가액은 부가세가 별도인 금액, 다른 말로 하면 왜? 요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곧 공급 가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세금은 더해지지 않은 금액이고요. 요 둘을 합쳤을 때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걸 보고 공급 대가. 그래서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 이거 실기 시험에 나올 때 이 용어가 가끔 함정으로 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 지문에 공급 가액 110만 원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요. 공급 대가 11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용어 구별하셔야 되는 이유가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는 이렇게 공급 대가가 110만 원이라면 이걸 여러분은 계산해 내셔야 됩니다. 공급 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부가세를 뺀 금액. 이게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이니까 부가세 빠진 금액을 공급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급 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부가세가 10%죠. 그래서 100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 쪽에 써놨는데 혹시 회사 다니신 분들은 이런 숫자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나누기 1.1 하라고. 왜 나누기 1.1 하냐면 여러분 부가세가 10%라고 그랬죠? 부가세가 10%? 그러면 10%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퍼센테이지라는 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액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거의 10%가 부가세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부가세도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비율만 아는 거지.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금액이 공급 대가이기 때문에 공급 대가는 110% 비율이기 때문에 공급 대가에서 공급가액을 빼내시려면 나누기 1.1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0만 원 나누기 1.1 하시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게 공급 가액이 됩니다. 그 다음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죠,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다만 용역의 무상 공급 중 과세되는 케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떨 때요? 특수 관계자 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는 시가로 과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부동산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A라는 사람 소유 건데 자, B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해 줍니다. 이 사람한테 임대해 줍니다. 근데 돈 받고요, 안 받고요? 안 받고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누가 돈 안 받고 이 사람한테 건물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돈 안 받고 빌려줬다는 건 이 둘에 무슨 관계가 있을 텐데 이렇게 특수 관계자일 거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자녀 같은 경우겠죠. A의 자녀가 B다. 그래서 돈 안 받고 저걸 임대해 줍니다. 그럴 때 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B가 자녀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C한테, 일반 사람 C한테 빌려주면 월세 100만 원 받기로 한다. 이러면 부가세가 얼마가 붙겠습니까? 10%죠. 그럼 부가세 10만 원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B한테 아무런 돈도 안 받는다고 했지만 제3자한테 아무런 돈도 안 받고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가 10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시가인 겁니다. 그래서 B한테 돈 안 받는다고 해도 A는 국가한테 얼마의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요?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마치 제3자한테 했을 때처럼. 그래서 시가가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여기 써 있는 말들은요. 밑에 표에 써 있는 말들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돈으로 대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월세가 100만 원이면 돈으로 받는 경우죠. 그러면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그거의 10%를 부가세로 한다. 그런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금전 외라는 건 이제 돈으로 안 받고, 돈으로 안 받으면 뭐 다른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뭐로 한다? 다 시가로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무회계할 때 제가 이런 말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상품이 있다. 원가 5만 원, 시가는 10만 원이다. 그래서 이 상품을 내가 만약에 화재로 소실당하면, 불타서 없어졌다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라졌으니까 대변의 상품, 그리고 여기 금액을 써야 되죠. 자, 여기 집어넣을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물건이 사라졌다, 불탔으니까 사라지겠죠.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한다? 원가로 한다는 거. 그래서 사라질 땐 원가로. 그런데 부가세는 무슨 기준? 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가의 10%를 부가세로 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표준의 기준은 시가가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서 약간 구체적인 걸 따져보시면 2번에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이라고,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 말은 왜 나오냐면, 여러분, 외상이나 할부 판매할 때는 물건 줄 때 돈을 다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부라면 뭐 외상이다 그렇다면, 자, 그냥 외상으로 예를 들게요. 자,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한테 돈은 50만 원만 받았습니다. 파는 순간엔. 그러면 50만 원은 아직 못 받았죠. 50만 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음 달에 줄게. 그래서 뭐라고요? 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때 당시에는 50만 원밖에 안 받았다. 나머지 50만 원은 외상이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 다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국가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총 가액 기준으로 낸 겁니다. 받은 돈은 50만 원밖에 아니니까 이 받은 돈의 10%인 5만 원을 낸다는 게 아니라 총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 내야 된다는 겁니까? 10만 원 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중간부 조건부는 이건 잘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급 시기 할 때도 나왔죠. 이건 공급 시기가 언제였나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도 얼마 내냐면 대가를 받기로 한 금액의 10%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부인데 무슨 할부요? 장기 할부입니다. 요 위에 그냥 동그라미 1번은 그냥 할부인데 이건 단기 할부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굳이 앞에다 단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거고요. 장기 할부라면 돈을 나눠서 받는 건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년 이상 동안 돈을 나눠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했겠죠. 돈 언제 받기로 했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10만 원 받기로 하고 10월 5일 날 10만 원 받기로 하고 그 다음 년도 또 3월 5일 날 10만 원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이 된다면 받기로 한 그 금액의 몇 프로요?
10,000원. 이때 부가세 10,000원 내고요. 또 이 시기 때 부가세 10,000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기 RV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10% 금액 내야 되지만 장기 할부나 완성도 기준이나 중간직 조건부는 받기로 한 금액의 10%만 그 순간순간별로 과세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요.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외국 돈으로 돈을 받아요. 왜 외국 돈으로 돈을 받겠습니까? 주로 국내 거래할 때 우리는 뭐 달러로 거래하지 않잖아요. 외국 통화로 받는다는 건 수출했겠죠, 아마. 그죠? 수출하니까 외국 통화가 대가로 지급되겠죠. 그럴 땐 원칙은 이겁니다.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공급 시기는 수출의 공급 시기는 언제다? 선적일, 배에다 물건 실은 날. 그날의 기준 환율. 기준 환율이 뭐냐면 기준 환율은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정해지는데요. 사실은 서울 외국한 거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달러를 사거나 팝니다. 마치 주식처럼. 그러면 환율이 결정됩니다. 그걸 기준 환율이라고 하고요. 이 기준 환율을 가져다가 이제 은행들이 저 기준 환율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환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외 여행 같은 데 가려면 뭐 달러를 바꿔가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은행들이 이 기준 환율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우리가 환전하는 환율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환율은 환율의 출발점이 됩니다. 뭐 이건 실무적으로 조금 아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시험적으로는 요것도 꼭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입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예외적인 건데요. 공급 시기가 도래전.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요? 선적일. 그러니까 선적 전에 내가 배에다 짐 실기 전에 일종의 계약금처럼 달러로 얼마를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뭐냐면 그걸 만약에 뭐 하면요. 환가했으면. 환가했다는 말은요. 은행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다고요. 환전하면 환전한 환율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 니은이 기본 원칙이니까 지금 회계 1급 정도면 니은은 아셔야 됩니다. 니은이 기본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수출하면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요. 다음 페이지까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 3번에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 4번은요. 과세 표준에 제외.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있죠? 그 다음 5번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빼지 말라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일단 3번과 4번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3번은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과표가 이렇게 과표가 있으면 이걸 과세 표준, 과표로 줄여서 과표라고 하는데 여기다 뭘 곱한다고요? 세율을 곱해서 부가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면 이 속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도 늘어날까요, 여러분? 부가세 금액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과표에 포함되면 부가세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4번에서 과표에 제외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속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금액도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가세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니까.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말은 쉬운 말로 3번은 부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소리고요. 4번은 부가세 금액이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3번과 4번을 섞어서 많이 출제합니다. 3번과 4번을 섞어서 출제해서 과세 표준의 다음 중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험적이라면 뭐 한쪽을 기억하시는 게 나은데 4번 쪽을 조금 더 봐두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1번, 4번에 1번. 할인, 애누리, 환입. 이 말 재무회계할 때도 많이 나왔죠. 이런 말이 나오시면 언제나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차감.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제외. 빼주라고요. 과세 표준에 집어넣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살면서도 얘네들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디 가게 가서 물건을 샀어요. 예, 가게 가서 이제 여기 가게라고 치면 이게 나라고 쳐볼게요. 자,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요, 우리가. 그럼 부가세가 얼마가 붙습니까? 10,000원이. 그럼 우리가 얼마를 줍니까? 11만 원을 주죠. 그러면 가게 주인이 국가에 얼마를 냅니까? 10,000원을 냅니다. 이런 구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11만 원을 줬는데 내가 집에서 가봤더니 물건이 이상해. 물건이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와서 가게 주인한테 뭐예요? 환불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게 뭡니까? 환입이죠. 환입이 쉬운 말로 환불이잖아요. 예.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하면 그래 가게 주인이요. 그래 환불해 줄게요. 그런데 뭐라고요? 물건 값은 돌려줄게요. 10만 원은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뭐는 부가세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1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11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화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는 취소된 거로 봐서 우리한테 11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도 국가한테 10,000원이란 걸 내지 않고 우리한테 도로 돌려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만약에 동그라미 1번들이 과세 표준에서 포함이 돼버리면 우리한테 11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만 돌려준다고 할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그게 합리적이겠죠? 내가 10만 원 돌려받아야 되냐 11만 원 돌려받아야 되냐 따져보시면 1번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2번은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다. 1번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된 말입니다. 2번도. 내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주문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까 깨진 상태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환불을 요청했을 때 돈을 다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과세표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도달하기 전입니다.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면 거래가 완전히 성립되기 전이라는 소리죠. 요 1, 2번, 특히 1번은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할인, 애누리, 환입이란 말이 나오시면 언제나 차감이란 말을 떠올리십시오. 이것만 알아도 동그라미 1번 가지고 나오신 건 재무회계건 부가세건 다 똑같으니까 저 차감이란 표현을 꼭 연관시켜서 아시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부가세 없다는 거. 연체이자. 연체이자 뭔지 알죠 여러분? 돈 늦게 줬을 때 이자가 붙죠. 그게 연체이자라고 하죠. 연체이자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 가시면 대가와 구분해서 기재한 경우로서 해당 조건에 지급한 뭐라고요? 봉사료. 우리말로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팁. 다 들어보셨죠? 봉사료 팁. 이제 혹시나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제 거래처 접대를 하는데 회사에서 거래처 접대를 주로 어디 가서 많이 하냐면 우리는 술집 가서 합니다. 근데 주로 이런 데 갑니다. 단란 주점이라든가 뭐 룸사롱 같은데 이렇게 가서 거래처를 접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술을 먹고 이제 보통 카드로 결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카드 전표를 볼 텐데 카드 전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주대 술값 2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가세 2만 원, 10%니까. 그리고 또 뭐가 써 있냐면 봉사료가 밑에 써 있습니다. 30만 원. 그러면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합계. 그래서 얼마? 52만 원 이렇게 써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자, 대가와 구분해서 뭐 한다?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술값에 말고 술값에 따로 이렇게 봉사료라고 별도로 이렇게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봉사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전표 보시면 약간 의아하실 겁니다. 팁이 어떻게 술값보다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거 술집에서 탈세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술값을 줄여서요. 여기다 금액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럼 세금도 줄어들잖아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술값이 더 많겠죠, 여러분. 봉사료보다. 근데 술집에서 이렇게 탈세하려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7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시험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4번하고 좀 다른데 뭐 마일리지 얘기인데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십시오. 이게 시사적인 거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출제 포인트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란 얘기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세 표준에서 빼내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된다는 소리죠. 왜? 공제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집어 넣었으니까 거기서 빼내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왜? 그럼 아니 그러면 5번에 왜 이렇게 별도로 표기해? 어디에다가? 여기 3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라며. 그럼 여기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따로 쓰냐면 이유는 뭐냐면 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건요. 이게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이미 거래는 끝나고요. 이런 일들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그 후에 대송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다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대송금 예를 들어볼까요? 대송금이 뭡니까?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도로 빼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송금 얘기는 밑에 나오니까 그래서 거래는 발생 이후의 일이니까 거래는 끝나면 부가세는 여기서 성립이 다 돼버리고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별도의 얘기들입니다. 주로 그 후에 이제 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공급하고는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측면이.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건요. 대송금하고 판매장려금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대송금, 판매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빼내지 마시라고. 대송금은 밑에 좀 설명이 다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재화의 수입 시 과세 표준.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자 우리가 수입을 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 얼마짜리 수입하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수입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그게 밀수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밀수를 왜 하냐면 세금 내기 싫어서. 아마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이 이 물건에 세금을 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뭐냐? 관세. 수입할 때 붙이는 세금 관세가 얼마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입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물건이 뭐 사치품 같은 거면 개별 소비세라든가 뭐 교통세, 축세 각종 세금들이 막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금액들을 다 합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수입할 때 과세 표준이 돼서 그 금액의 몇 프로요? 10%를 부가세로 걷습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는 이런 각종 세금들이 다 붙어서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해외 직구 같은 거 하잖아요. 해외 직구 같은 거 하면 그때 부가세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금액들을 다 더한 10% 금액을 부가세로 내라고 하실 겁니다. 7번에 간주 임대료의 과세 표준. 아마 7번 지금 이 공식을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이 공식이 좀 생각해 보시면 이자 계산하는 공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간주 임대료가 뭡니까, 여러분?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는다고요. 그러면 그 계산하는 건 보증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 이자율은 국가가 정해줍니다. 몇 프로라고 정해줍니다. 근데 이 이자율은 연 이자율입니다. 1년 동안의 이자율이라고요. 그래서 나누기 365분의 1을 하는 이유는 여기 곱하기 365분의 1을 하면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하루 이자가 됩니다. 1일 이자가 나옵니다.
이게 1년 동안의 이자 금액이 되니까 나누기 365를 하면 하루 동안의 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증금을 받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빌려주는 기간, 그 임대 일수를 곱하시게 되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의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의 10%가 간주임대로 부가세, 보증금의 부가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매출세 계산하시는 건요.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 부가세 기본적으로 10%죠. 그러면 요 금액의 10%가 부가세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부가세에서는 공급 가액 그거의 10%. 그런데 우리 수출하면 몇 프로가 적용되나요? 0 세율이 적용되죠. 그럼 여기 나오는 금액은 언제나 0일 겁니다. 0 세율이 적용될 거니까.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누락분. 그러니까 내가 전에 예정 때 신고를 빼먹은 게 있다. 그러니까 집어 넣어야겠죠, 여러분. 세금을 그때 안 냈을 거니까 지금 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자, 대손세액 얘기가 나오는데 대손세액이 뭐냐면 대손이 돈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자, 이게 우리 회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100만 원의 물건을 팔았어요. 언제? 6월 20일 날. 그럼 부가세가 얼마가 붙습니까? 10만 원. 그런데 자, 돈을 받아야겠죠? 얼마를?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럽니다. 왜? 돈 나중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돈을 받지 못했죠. 자, 우리는 국가에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부가세를 내는데 10만 원이죠.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언제 내면 됩니까? 지금은 거래를 6월 달에 했으니까 7월 25일 날에는 이 부가세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외상인데요. 돈을 받았으면 좋은데 아직도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아도 7월 25일이 되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얘한테 10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러고 나서도 나중에 뭐 8월 달이나 9월 달이 돼서라도 우리가 돈을 받으면 부가세는 이미 냈으니까 110만 원 받으면 그 돈을 우리가 다 가지면 됩니다. 10만 원은 과거에 냈으니까 7월 25일 날. 그런데 대손이란 건 돈을 못 받는 거죠. 이 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손해겠죠. 물건 팔았는데도 돈을 못 받으니까. 근데 회사가 가만 고민해 보니까 더 억울하죠. 왜? 100만 원은 물건값 못 받아서 손해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속 쓰린 게 있죠. 뭐? 세금 10만 원이요. 우리가 이렇게 10만 원 내는 이유는 얘한테 그 10만 원을 받아서 우린 전달만 해주는 건데 우린 받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남의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내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우리 얘네한테 돈 못 받았으니까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걸 대손세액, 대손 못 받은 세금 뜯긴 거, 못 받은 거 공제, 도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는 10만 원을 우리한테 돌려주고요. 도로 얘한테 10만 원 예전에 돌려줬잖아요. 과거에. 그걸 도로 받아갑니다. 이 흐름이 대손세액 공제의 흐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시면 그래서 대손세 가감인데 제가 여기 색깔이 조금 어둡죠, 여러분. 여기 왜 어두면 여기는 기재를 안 합니다. 왜 기재를 안 하냐면 이거랑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5번에서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뭐 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손금은 여기다 금액을 안 씁니다. 그럼 여기다 이 과세 표준 금액에 쓰지 않는 이유가 공제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 금액들에서 빼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한번 써보면 여기가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200만 원. 두 번째 칸에요. 그럼 부가세는 0세율이니까 0원이죠. 그 다음에 예정 신고는 누락분이라는 말이 없다고 치고요. 근데 내가 50만 원을
뜯겼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돈 못 받았죠? 그럼 여기다 50만 원. 그럼 부가세는 몇 프로입니까? 5만 원이겠죠. 이렇게. 자, 근데 내가 못 받았으니까 돌려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기재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근데 여기는 쓰지 않는다고요. 여기다는 숫자를 기재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과세표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빼내지 말라고요. 그럼 요 맨 밑에 합계 금액을 얼마로 씁니까? 그냥 300. 그런데 이 오른쪽엔 얼마 씁니까, 여러분? 예, 5만 원만 쓰는 거죠. 10만 원에서 5만 원 빼서 5만 원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5만 원 냈던 걸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지 않는 겁니다. 내야 될 돈 10만 원에서 5만 원 안 내게 되면 돌려받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5만 원만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손금은 과세표에서 공제하지 말라고, 과세표에서 빼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 금액은 죽어 있는 겁니다. 요 칸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손세 가감인데 여러분 대손시라고 써있죠. 내가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럼 제가 아까 여기다 숫자 얼마 썼습니까?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썼죠. 예, 마이너스 금액으로 내가 돌려받아야 되니까 내야 될 돈에서 뺀다고 이렇게 기재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대손회수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게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과거에 냈던 부가세를 도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그 거래처가 거의 꿈 같은 일이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 거래처에서 내가 과거에 너한테 안 갚았던 돈 있지? 갚을게. 그러면 이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받았으니까 부가세를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내야 됩니다. 그럴 땐 여기에 플러스로 기재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여기다 플러스로 기재되면 내는 금액이 늘어나겠죠. 예, 내야 되니까. 그래서 못 돌려받을 땐 마이너스로, 못 받은 돈을 다시 받았을 땐 플러스 금액으로 기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 대손세액 공제는 가끔 출제되는데 더 출제되는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 말은 조금 이게 마냥 그런 게 아니라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언제까지? 쉬운 말로 재화 또는 공급일로부터, 그러니까 쉬운 말로 거래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무슨 때까지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숫자 하나 받으시고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써두십시오. 위에 X. 대손세 공제는 예정 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언제만 신청해야 돼요? 확정 신고할 때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요건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함정으로. 대손세 공제는 뭐 예정, 확정 신고할 때 신청한다. 그럼 오답입니다. 확정 신고할 때만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만 신청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가세는 1기, 2기가 있죠. 1기 확정 신고 언제 합니까? 7월 25일 날. 2기 확정 신고는요, 1월 25일. 이때만 신청할 수 있다고요. 못 받은 돈 도로 돌려주세요. 못 받았던 부가세 국가한테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건 이때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는 할 수 없다. 예정 때. 예정 때가 언제입니까? 4월 25일, 10월 20일. 이 두 날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 사유. 그러면 대손 사유는 뭐냐면 내가 우리 회사가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무작정 국가로부터 그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유, 파산, 사망, 실종. 파산은 망했겠죠? 사망, 그 사람 채무자가 죽었다거나 실종됐, 그래서 못 받았다. 또 시험에 많이 주던 건 소멸, 시효.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상실됩니다. 소멸시효.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함정인 거니까 부도 날로부터 6개월 지난 수표나 어음, 외상, 매출금들이 그렇습니다. 요 D는 특별히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셔야 됩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 못합니다. 부도 났다고 바로 신청할 수 없고요. 부도 나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몇 개월이?
6개월 지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고요. 대손세액공제는 가끔 출제됩니다. 특히 제 생각엔 여기서 함정을 많이 파니까 이거 조금 보시고, 대손세액공제는 절대 예정 때 할 수 없다는 거. 다음 페이지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 부당하게란 말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그러니까 정당한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이런 상황이겠죠. A가 B한테 얼마짜리 물건을요? 시가 10만원짜리 물건을 싸게 팔았다고요. 5만원에. 그러면 부가세는 거래한 금액의 몇 프로입니까? 원칙이 10%죠. 그럼 부가세 5천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셔서요. 이게 정당한 거래라면 A가 5천원 부가세로 내시면 됩니다. 정당한 거래면. 어떤 경우가 정당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요번에 특별히 할인 세일을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10만원짜리 물건을 다 5만원에 판다고요. 그러면 그건 정당한 거래입니다. 차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당한 거래라는 건 이런 거죠. 이게 10만원짜리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텐 다 10만원에 팝니다. 근데 B가 누구냐? B가 아들이야. 내 자녀라고요. 그러면 B한테만 특별히 5만원에 파는 겁니다. 싼 가격에. 그러면 A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5만원에 파는 거니까 부가세 10%인 5천원 내겠다. 안 된다고요. 얼마 내야 된다? 남들하고 똑같이 부가세는 만원 내야 된다고요. 부당하다라는 거. 부당하게 싸게 받으면 부당하죠? B가 아들이란 이유로 싸게 판 거니까 이건 세법은 부당하게 봅니다. 짜고 치는 관계라서 그럴 땐 시가 금액으로 과세 표준한다. 즉 10만원에 10% 내란 소리입니다. 부가세는 시가 기준이란 거. 2번은 아예 돈을 안 받는다는 거죠. 부가세는 무슨 기준? 시가 기준. 맞습니다. 세 번째, 특수 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 시가 기준. 4번도요. 끝에 뭡니까? 시가. 근데 뭐라고 써있나요? 특수관계가 없대요. 뭘 공급해요? 용역을. 어떻게 해요? 대가를 안 받고. 이게 뭡니까? 용역의 무상 공급이죠. 동그라미 4번은 용역의 무상 공급이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없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 있다면 10%를 적용해서 부가세 금액이 나오잖아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표준 금액이 안 나옵니다. 시가가 아니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면 총 매출,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 대손금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자, 위로 잠깐 올라가서 이거로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아까 이게 있었죠, 여러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매출액, 그럼 여기다 얼마를 쓰냐면 5천만 원입니다. 총 5천에 팔았다고요.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400. 그럼 매출 애누리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할인, 애누리, 환입 이런 표현 나오면 언제나 뭐라고요? 차감 빼줍니다. 즉 이 금액에서 빠진다고요. 얼마큼 빠진다고요? 400만 원만큼 빼내는 겁니다.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요 자리에 4,600으로 바뀔 겁니다. 과세표에서 제외해야 한다. 빼내라고요. 포함하면 차감 언제나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똑같죠? 할인 애누리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역시 300도 빼냅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4,300으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 나와요? 대손금. 대손금 얼마요? 200. 돈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 쓴다? 마이너스 200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0. 10%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집어넣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여기는 쓰지 않는다고. 왜요?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빼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다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그냥 4,300이 나오겠죠. 요 숫자 4,300으로 바뀌었잖아요. 할인과 애누리 빼내서. 그럼 여기 금액이 없으니까 합계 금액도 4,300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4,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번도 비슷하죠, 여러분. 총 매출액 1,000만 원. 매출 애누리 200. 애누리 뭐라고요? 차감 뺍니다.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얼마 뺍니까? 200 뺍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800.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총 매입. 총 매입은 과세 표준하고 상관이 없죠. 왜? 매입은 우리가 사온 거잖아요.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과세 표준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입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 공제. 이건 뒤에 나올 텐데 신용카드 발행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신용카드로 팔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요. 그렇게 팔면 세금을 깎아준대요. 이건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과세 표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세금 계산돼서 나온 금액에서 나중에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또 하나 나왔죠. 대손금. 대손금 위에서도 나왔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빼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빼지 않을 겁니다. 매출 애누리처럼. 그럼 답은 얼마 나옵니까? 그냥 800입니다. 얘네들은 과세 표준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4번 총 매출액 얼마? 1000. 애누리 얼마? 200. 뭐 하라고요? 할인 애누리 차감. 빼줘야 되죠? 빼야 됩니다. 그 다음 판매 장려금. 판매 장려금은 뭐랑 같습니까, 여러분? 대손금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죠. 뭐요? 차감하지, 제외하지 않는다. 빼내지 말라고요. 대손금하고 할인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8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요 밑에 보기는 잘못 써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5번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몰라도 5번 문제 정답 찾으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이 말이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뭐 나왔어요? 애누리. 항상 할인, 애누리, 환입 이런 말 나오시면 뭐라고요? 차감 빼내야 된다고. 그래서 과세 표준에 빼낼 거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빼낼 거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항상 할인, 애누리, 환입이란 말 나오면 머릿속에 항상 차감 빼낸다.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부가세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차감입니다. 저런 표현들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 다음 중 자동차를 수입할 때 수입 세액량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러분 수입할 때 아까 위에서 각종 세금들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 세금들을 다 붙여서 그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그래서 관세, 교육세, 개별수입세는 다 포함되는데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자, 내가 미국에서 차를 수입해요. 자동차를 수입해요. 차를 수입하면 이때 무슨 세금을 냅니까? 관세란 세금 냅니다. 개별 소비세란 세금 붙을 거예요. 그 다음 교육세 이런 세금들이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할 때 그때 세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입이 통관된다며 내가 차를 수입했으니까 이 차를 뭐 할 겁니까? 타야겠죠. 여러분 차를 타려면 차에 번호판을 붙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차량 등록소에 가야 됩니다. 차량 등록소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야 됩니다. 번호판을 붙이고 차를 끌고 다닐 겁니다. 근데 이때 차량 등록소에 갈 때요. 취득세는 이때 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간 타임상 이거 다음입니다. 수입 통관이 다 된 다음에 차량 등록소 갈 때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 이후의 일이니까 부가세를 붙일 수도 없죠. 시간 타임상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얘도요. 이거 알면 알겠죠, 여러분. 4번이 정답이다. 왜요? 얘 나오면 항상 뭐 기억하라고요? 차감, 빼내라고. 근데 뭐라고요?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건 공제하는 거죠. 차감이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8번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그럼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1번 대송금. 길지만 요점은 이거죠. 대송금은 뭡니까? 제외하지 않는다. 빼내면 안 된다고. 빼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포함되는 겁니다. 빼내지 말라고요. 들어갔으니까 빼내지 말라고. 2번은요. 국고보조금은 공공보조금. 네,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죠. 이것들. 여러분 3번은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할인, 애누리 뭐라고? 환입. 환입 뭐다? 차감. 빼내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지금 2, 3, 4번은 다 차감 항목 포함하는 게 아니죠. 과세 표준에. 9번 공급 가액에 포함되는 것 환입 또 나왔죠. 차감. 그러니까 공급 가액에 포함이 안 되겠죠. 부가세 안 낼 거니까. 2번 할인 똑같은 표현 나왔죠. 할인 1번하고 같은 거죠. 1번은 환입이니까 차감이니까 공가에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끝에 뭐 나옵니까? 길게 써있지만 할인, 환입, 할인, 차감 같이 처리하죠. 취급 방법이. 그러니까 1,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요. 장려금 어떻게 처리하죠? 대송금, 장려금은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대송금, 장려금은 뭐라고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빼내지 말라고요. 공제는 빼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은 도달하기 전에 뭐 했다?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다. 내가 물건 주문했는데 나한테 오기 전에 깨져서 나한테 왔다. 그러면 거래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된 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포함이 안 되고. 잠깐 3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장려금이 뭐냐면요. 판매 장려금은 요즘에는 있는 업종인데 예를 들어서 판매 장려금들이 여기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대표로 이제 주유소 같은 게 판매 장려금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SK 정유예요. 그럼 여기 A 주유소입니다. B 주유소, C 주유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SK 정유사가 이렇게 기름들을 공급해 주겠죠. 석유들을. 자, 100만 원. 그럼 부가세 얼마 붙습니까? 10만 원 붙겠죠. 자, 얘한테는요. 200만 원. 그럼 부가세 얼마요? 20만 원. 그럼 얘한테는 얼마요? 300. 그럼 부가세 얼마요? 30만 원. 이렇게 붙는 거겠죠, 여러분. 네, 이럴 때 자, 여러분 A 주유소는 100만 원 사가고 얘는 200만 원 사고 얘는 300만 원 사죠. 왜 이렇게 금액들이 답니까? 얘네들이 팔 수 있는 만큼만 사갔겠죠. 그러니까 A 주유소는 우리한테 100만 원어치 사와서 이 기름을 팔고 얘는 200만 원어치 사서 팔고 300만 원어치 사서 팔겠죠. 그러면 SK 정유사 입장에선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C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이렇게 얼마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맙다고 우리 기름 니네가 많이 팔아줘서 고맙네. 그래서 우리가 50만 원 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꼬드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정하는데 얘네들 얼마 돌려주고 이렇게 막 돌려줍니다. 그래서 얘한테 C 주유소한테 50만 원 돌려줬다. 이런 걸 장려금이라고 하는 거죠. 판매 장려금. 그러면 사실은 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C 주유소는 얘한테 돈 얼마 줘야 됩니까?
300만 원의 돈을 주겠죠. 물론 부가세까지 얼마요? 330을 주겠죠. 그런데 다시 얼마를 돌려줍니까? 50만 원을 다시 돌려준다며요. 그러면 3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셈인데 50만 원 돌려주니까 얼마 받는 셈이다. 결국 250 받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부가세는 250 받는 셈이니까 부가세는 25만 원만 거래된다. 그게 아니라 이건 그대로 냅두고 이것만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얼마 내야 된다고요? 그냥 요 장려금 생각하지 말고 처음 거래했던 금액으로 얼마요? 30만 원 그대로 내야 된다고요. 얘한테 부가세 30만 원 받아서 300만 원 공급했으니까 부가세 30만 원 받아서 부가세 3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5만 원 5만 원 판매 장려금 줬다고 해서 빼내지 말고 장려금은 크게 저기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10번. 예, 부가세는 얼마인가? 외상 판매 2천만 원. 이 문구는 왜 낸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외상으로 팔았다는 건 돈을 못 받았다는 소리죠. 여러분 부가세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돈을 받든 못 받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상이든 현금 판매든 팔았으면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얼마 내야 됩니까? 10%니까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 여러분 2번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 여러분 용어로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간주 공급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4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한. 여러분 자가 공급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가 공급은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돈 안 받고 물건 줄 때. 개인적 공급은요. 우리 회사가 임직원들한테 돈 안 받고 줬을 때. 사업상 증여는 우리 회사가 거래처한테 돈 안 받고 줬을 때. 사장님이죠. 예. 사장님이 우리 회사 물건을 써버렸다고요. 예. 이게 개인적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마치 판 것처럼. 예. 실제로는 사장님이 안 팔았죠. 사장님이 돈 내질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마치 판 것처럼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옆에 숫자가 2개 나오죠. 원가 얼마, 시가 얼마. 부가세는 무슨 기준이라고요? 시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시가의 10% 금액 얼마요? 12만 원을 부가세로 내셔야 됩니다. 8만 원이 아니라. 그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뭐다? 매각. 팔았다는 소리죠. 얼마에?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부가세 내셔야 됩니다. 몇 프로? 10%. 얼마요? 10만 원. 마지막 4번째.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제품. 이거 부가세 낼까요? 안 낼까요? 여러분 지금 불나서 나는 속이 되게 상하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화재 났는데 거기다 세금 내라고 하면 누가 그러죠.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그래서 이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야 되는 금액은 요 금액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 내면 됩니까? 다 더하면 222만 원이겠죠. 200만 원, 12만 원, 10만 원. 그 다음 11번 19년 몇 월이요? 2월 10일 날 폐업했다. 문 닫았죠. 19년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 문 닫았다. 근데 뭐라고요?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가 못 판 물건이 있다고요. 창고에 물건이 쌓여 있겠죠. 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간주 공급. 간주 공급 중에 4번째 이걸 보고 폐업 시 잔존 재화라고 합니다. 폐업할 때 문 닫을 때 못 판 물건 남아있는 물건이 있다. 그럼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못 판 물건이 뭐 있나요? 상품이 있죠? 내야 됩니다. 부가세. 자, 취득가액 살 때는 1,500만 원의 물건을 사왔는데 그게 물건의 가격이 1,000만 원 맞더래. 그러니까 회사가 그래서 폐업했나 보죠. 예, 지금은 1,000만 원짜리 물건이다. 여러분 부가세는 무슨 기준이라고요?
시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요게 1,000만 원에 대한 과세 표준을 내셔야 됩니다. 질문은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도 있습니까? 우리 회사가 문 닫을 때 토지, 땅도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토지는 뭡니까? 면세죠.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정답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조금 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좀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한번 듣기만 하십시오. 너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문 닫을 때 폐업할 때도 부가세가 내는데 모든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가 다 붙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물건만 붙습니다. 여러분 뭐요? 재고 자산. 내가 문 닫을 때 재고 자산이 있으면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재고 자산이 뭡니까? 팔려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걸 뭐라고 하나요? 원재료, 제공품, 상품, 제품. 그런 물건들에 대해선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재고산.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건이냐면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있을 때도 부가세를 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이 뭐 있나요? 대표적으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들. 감가상각 자산에 뭐는 안 들어가나요? 토지는 들어가지 않죠.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죠. 그리고 토지는 면세라는 거. 그래서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무슨 기준이요? 시가 기준.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한번 간주 공급할 때 그 폐업시 잔존재화 얘기일 때 이런 말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무적으로 폐업할 때 실제로 폐업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창고에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폐업할 때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한다고요? 폐업시 잔존재는 0으로 신고한다. 우리 회사 창고에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신고한다고요. 왜? 거짓말로 세금 내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금 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신고하면 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걸리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